대한민국 K방산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면서 우리 방산 무기는 많은 국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갑전력은 미국과 유럽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군사전력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새벽을 가르며 솟구친 KF-21의 굉음, 대양을 가로지르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형 이지스함, 그리고 설원과 사막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직접 운용하며 심지어 세계로 수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길 틈조차 없이 지정학적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강대국으로 재탄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늘 불안한 지정학의 중심에 있었고 그 긴장은 한순간도 느슨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한국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소국을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단 한 자루의 소총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띄우고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세계 3대 전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IT 등 민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은 자연스럽게 군사력으로 흘러들어가 한국만의 독특한 산업 방위 생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간의 기술력이 곧 군사의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전례 없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이 방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레이더, 위성, 자주포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핵심 무기를 자체 개발해 직접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소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진정한 자주국방의 문을 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은 한국이 군사적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증명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한국을 2년 연속 세계 군사력 5위에 올려놓으며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던 국가가 아니라 세계 안보지형을 움직이는 초강대국급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격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력지수 0.1656이라는 기록은 영국, 프랑스, 일본을 넘어선 수치로 단순한 장비 숫자가 아니라 전력의 질, 기술력, 정비 능력, 실제 작전 수행 능력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육군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세계 최강급 조합으로 자리 잡았고 공군은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KF-21로 동부가 공중전 양상을 뒤흔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군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으로 대양 해군을 향해 가속하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까지 전력을 확장하면서 단숨에 4차원 전력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얼굴은 단연 기갑 전력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사실상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한때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가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지던 유럽과 나토 시장에서 이 두 한국산 플랫폼이 독일, 미국산을 대신해 검토되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줄줄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에 판도를 갈아엎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유럽제 판처하우젠 2000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자주포로 통했지만 현재 실전 배치된 K9 계열은 1800문을 넘어섰고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도 50%를 훌쩍 넘기며 사실상 세계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에 이어 2025년에는 베트남까지 K9 도입을 결정하면서 나토 동부전선에서 중동, 동남아까지 지도를 찍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212문 규모의 K9 대형 계약을 맺은 뒤 최근 추가분 인도를 받으면서 러시아를 마주보는 최전방 포병 전력을 사실상 K9 위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이미 도입한 물량을 더 늘리는 2차 계약에 나섰고 루마니아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K9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며 나토 동부에서 가장 큰 포병 현대화 사업을 한국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기존의 독일과 미국 무기만 바라보던 나라들까지 한국산을 진지하게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은 노후 M109 자주포를 갈아엎는 200문대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업체 독일제 체계와 함께 K9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 분석에서는 판처하우젠 2000이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싸고 물량이 모자라는 반면 K9은 동일한 155mm 52구경 기준에서 가격과 납기, 현지 생산 조건까지 모두 갖춘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육군마저 장거리 화력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2 계열을 시험 대상으로 올려놓고 궤도형과 차륜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K9은 이제 나토 표준을 넘어 미군 후보군에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사막, 진창, 산악지형을 가리지 않는 기동성과 고장률이 낮은 신뢰성이 이런 흐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독일제 판처하우젠 2000이 혹서와 혹한 고강도 사격에서 잦은 정비 문제를 노출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전차 시장에서도 K2 흑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자국 육군 전차 전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7,
미국 M1A2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K2를 선택했고 이후 180대 초도 계약에 이어 2025년 동일 규모의 2차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총 360대 수준의 K2PL 전력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현지 조립 기술 이전 정비 기반 구축까지 포함된 패키지 계약이라 폴란드는 사실상 자국 땅에 K2 생산 라인을 들여오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을 계기로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던 유럽 전차 시장에 한국산이 거대한 균열을 냈다고 평가합니다. 주목할 점은 K2가 단순히 한 번 수출된 전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형 K2PL 사업을 축으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차기 전차 후보로 K2 계열을 검토하고 있고 모로코를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심지어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까지 잠재 고객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정치 동맹 변수 때문에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지만 정작 자국 방위물 자국은 시험평가 결과 가격, 기동성, 납기에서 K2를 두 차례나 공식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기술과 운영 효율만 놓고 보면 이미 유럽, 미국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앞선다는 의미이며 바로 이 지점이 다른 나라들이 K2를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공중전력은 지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FA-50 경전투기가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등으로 연달아 수출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신뢰도를 먼저 증명해냈고 이 누적된 실적이 결국 KF-21 보람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토대가 됐습니다. 과거라면 신형 전투기를 내놓을 때마다 한국은 늘 경험 부족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공급한 FA-50의 비행 정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이 즉시 실전 투입 가능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 도입 논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KF-21을 테이블 위에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성능을 통해 한국 전투기의 신뢰를 체감했고 UAE는 KF-21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패키지를 검토하며 한국을 차세대 항공기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개발국으로 확실히 인식됐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람에는 현재 4.5세대로 평가받지만 초기 시험 비행과 레이더 추적, 공대공 무장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성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며 반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블록 3에서는 외형 흡입구 설계까지 스텔스형으로 개량되는 계획이 이미 명확히 잡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인 전투기와의 복합 운용 체계, 즉 6세대 전투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KF-21은 단순한 4.5세대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여지를 내장한 확장형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경쟁 기종들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터키의 칸은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지만 아직 엔진, 레이더, 무장 통합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양산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인도의 테자스는 오랜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낮고 외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자국 내주력기 외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반면 KF-21은 이미 2000회에 가까운 시험 비행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초기 양산 라인이 가동 중이며 A사 레이더와 IRST 등 핵심 센서까지 한국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실존 전투기와 개념 전투기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기반 위에 한국 공군 전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상층에는 F-35A 스텔스기, 중층에는 F-15K와 KF-21이 버티고 하층에는 FA-50이 촘촘하게 배치되는 3단 피라미드 전력이 완성됐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공군 전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붙어도 한국 공군 한 축을 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 잡힌 전력 구조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가동률입니다. 이제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빌려 지켜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발한 전투기, 스스로 운용하는 항공전력,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축적된 실전 데이터가 결합되며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해군 전력 역시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8200톤급 대왕함을 보유하며 미사일 수직 발사관 개수는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많아졌습니다. KSS-3 배치2 잠수함은 SLBM을 탑재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기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가시화되며 한국 해군 전력의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을 거듭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형 무기 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된 12월 11일 영상입니다. 국산 탄소복합 소재가 항공기에 적용돼 실제 비행에 오를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K 카본 플래그십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항공 구조물 개발 프로젝트가 올해 축소형 항공기 도어 제작에 성공하며 상용화를 향한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폭로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술자립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2023년만 해도 한국이 항공용 탄소복합재를 자체 개발해 실기체에 적용한다는 말은 업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방산항공업계 내부에서는 한국은 항공급 탄소복합재 공급망 자체가 없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돌았고, KF-21 보람의 역시 기체 중량의 13%가 탄소복합재임에도 불구하고 소재는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4단급 무인기 동체, 수련 헬기 로터 블레이드, 미사일 발사관처럼 우리가 이미 독자 개발했다고 생각하던 장비들조차 핵심 소재만큼은 국산이 아닌 상황이었죠. 특히 항공 소재는 인증 장벽이 너무 높아 현대 하나 같은 대기업조차 해외 UAM 사업에 참여할 때 인증받은 외국산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절 업계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투기는 국산이지만 재료는 하나도 국산이 아니다라는 자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후반 판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정부와 항우연, ADD가 항공급 탄소복합재 인증 체계를 국가 전략과제로 끌어올리면서 그동안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던 항공용 복합재 인증을 국내 기업들이 하나둘씩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산 탄소복합재가 한국형 위성체 구조재, 발사체 부품, 군용 항공기 구조물 등의 실제 적용 시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용 프리프래그 시험평가 착수도 임박했고, 일부 기업은 KF-21 블록2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산 복합재 샘플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불과 1-2년 사이에 나온 변화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입니다. 해외 매체에서 최근 보도된 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의 터키 옥색 수소 기술이 이제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 성과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탄을 산소 없이 고온에서 열분해 수소와 고체 탄소를 동시에 얻는 이 공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낮고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록 수소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데, 해외 언론이 진짜로 충격을 받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얻어지는 고체 탄소의 가치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고순도 탄소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유럽은 자체 생산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중요한 산업 자원을 수소 생산 공정 하나로 안정적으로 확보해버렸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단순히 수소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군수 항공 우주 산업 전반의 가성비 구조를 뒤집는 전략 자원을 손에 넣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의 터키 옥색 수소 공정이 아시아 전역에 보급될 경우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에너지 영향력 벨트가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분석기관들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수소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전략 소재 경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범과 표준입니다. 수소 시장은 에너지 생산보다 국제 인증 배출 기준 공정 표준이 산업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만약 한국이 초저가 생산 단가와 저배출 공정을 국제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해 온 기업 중심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전략가들은 한국이 터키 옥색 수소를 성공시키는 순간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 표준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미국의 규격 정책을 분석해 따라가는 방식으로 산업을 키워왔지만 청록 수소 기술은 그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고체 탄소입니다. 메탄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고체 탄소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항공기 동체부터 방산용 복합재, 미사일 발사관, 전기차 경량화 구조재까지 이어지는 고부가 탄소 소재의 원천입니다. 기존 저가 탄소 블랙과 달리 청록 수소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소는 결정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강도가 높아 첨단 복합재용 소재로 바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연구팀 모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연구진은 기존보다 약 300도 낮은 온도에서 생산성을 50% 이상 향상시키는 촉매 기술을 개발해 고체 탄소의 품질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생성된 탄소는 탄소 나노튜브 형태에 가까운 고부가 구조를 띠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에너지 저장 장치, 우주 구조체, 고내열 복합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은 해외 연구 리포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록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체 탄소를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일에 가까운 대규모 생산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메탄 열분해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은 촉매 기술과 공정 안정성 면에서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PR 뉴스와이어와 피즈오르그 등 해외 전문 매체는 한국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특히 방산 항공용 복합재 산업을 뒤흔들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체 탄소를 항공기 구조재, 전기차 차체, 에너지 저장 소재 등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 강국을 넘어 글로벌 탄소 소재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수십조 원 규모의 청정수소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청록수소 기술이 에너지 소재 방산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가치사슬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점은 해외 전략가들조차 크게 놀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청록수소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국내 방산 항공산업 전반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단순히 고체 탄소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 정밀 소재로 전환하는 후처리 공정까지 한국 기술진이 이미 실증해냈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이 공정이 양산 단계로 확대되면 탄소 복합재 전체의 가격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기존보다 23에서 41% 낮은 단가가 확인되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성능 탄소 소재 가격의 고질적 고비용 구조를 한국이 처음으로 뚫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원재료, 미사일 외피, 드론 프레임, 수송 장비 구조재 등에서 고성능 복합재 수급 불안에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개발 속도는 충분한데 소재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병목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조였죠. 그런데 고품질 탄소 소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성능 복합재 병목 문제를 한국이 우회하는 데 성공하는 셈입니다. 이는 항공기 무인기 우주체의 생산 속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방산 플랫폼 개발의 회전율을 서구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우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고순도 탄소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은 자체 생산 역량이 취약해 완전한 공급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고체 탄소를 정밀 가공해 방산 항공용 고급 소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증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분석기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처음으로 비용과 품질 두 축을 모두 잡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군수산업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가성비 혁명이 동아시아에서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단순 소재 확보를 넘어 국제표준 체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한국이 터키 옥색 수소 공정의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 표준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미국의 규격과 정책을 뒤따라가는 구조였지만 초저비용 저배출 청록 수소 공정은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 에너지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공정이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면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벨트가 약화될 뿐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수소 산업 표준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규칙 제정자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소 기술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 소재 방산을 한 축으로 엮어낸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영향력 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며 각국의 싱크탱크가 한국 청록 수소 기술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9년까지의 탄소복합재 개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차세대 무기체계, 미래 항공기 구조물, 소형 발사체, AAV, 수송기 등으로 이어지는 분야별 기술 개발 계획과 인증 확보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안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업부가 수요 기업의 개발 일정에 맞춰 공급 기업의 인증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산업 확장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 점프업 파트너십 내 우주항공 방산 분과를 통해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산 탄소복합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발판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인조오견, 활성탄소, CNT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재입니다. 탄소섬유는 UAM 우주발사체에 쓰이고 CNT는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소재 국산화 차원을 넘어 전략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지난해 발족된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에서 카이, 대한항공 등 주요 수요 기업과 효성첨단 소재, 한국카본 등이 참여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 기반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적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한국의 청록수소 기술과 탄소복합재 국산화 전략은 더 이상 개별 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에너지 소재 방산을 하나로 엮어 새로운 산업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